저당권 효력 보고 있습니다. 효력 중에서 효력 범위 봤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와 365조. 요거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단 366조는 법정상권이라고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지요. 다시 말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지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즉 땅이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법정상권이 성립되려면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물이 철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뜻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는 권리. 요건도 간단해요.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축조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그죠? 두 번째로 원칙은 조문에서는 설정자가 축조하여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이렇게 되죠. 갑이 축조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을 것. 이게 원칙적 요건이에요. 그런데 판례가 하나를 더 인정하죠. 예외. 갑으로부터 땅에 대하여 용익권, 예를 들어 지상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지었으나 나중에 이 건물이 설정자의 소유가 될 것.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됩니다. 자, 효과는 뭐죠? 권리죠, 권리. 의무가 아니라 따라서 그런 땅만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요.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오죠. 이거 나오면 한 문제 맞춰주면 돼요. 아주 요건도 간단하고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특히 잘 나옵니다. 일괄 경매권. 세 번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이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산 사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그런데 얘는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될 돈 2억, 땅값은 5억. 이때 이 병이 요 2억을 인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샀다 하더라도 5억을 다 준 거예요, 갑에게. 그럼 갑이 2억을 갚으면 되죠? 안 갚아요. 그래서 을이 경매를 넣어요. 그럼 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상실하게 되죠. 요런 애들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로 합니다. 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누구냐? 딱 세 사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게 364조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찌됐건 갑에게 돈을 다 주고 채무로 인수 안 했는데 갑의 돈이 갚지 않아서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게 됐으니까 좀 보호를 해주자, 얘네들을. 그래서 말하는 게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고요. 첫 번째가 363조 2항에서 특히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문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원래 자기 물건을 자기가 경락받을 수는 없다 그랬죠. 내가 내 물건을 경락받지 못해. 그러니까 경매되는 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그 제한을 풀어준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64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때 변제는 변제 의무가 아니라 변제할 권리예요. 채무 인수 안 했다 그랬죠. 그럼 갑을 대신에 2억을 갚을 의무 따위는 없는 거예요. 대신 변제할 권리를 줬는데요. 왜 권리냐? 360조 1년이 적용이 됩니다. 즉 갑이 연체한 이자를 다 갚을 필요는 없고 1년분만 변제할 권리. 그래서 변제권이 되는 거예요. 대신 갚았죠? 갑한테 가서 구상할 수 있죠. 내가 대신 갚았다 2억 내놔라. 이렇게 변제권 및 구상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변제는 당연히 변제기 이후에만 변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변제기 이후라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야, 내가 갚을 거야, 너 갚지 마. 그래도 갚을 수 있다. 갚겠다 그래놓고 안 갚으면 경매되니까 갑의 의사를 무시한 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364조죠. 마지막이 367조.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이 목적물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비용,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비용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첫째, 유익비요, 상환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원이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 같은 건 있을 수 없지요. 두 번째, 전세권 취득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죠. 따라서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얘는요, 전세금은 얘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얘가 목적물에 지출한 이 비용은 전세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우선 변제권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나중에 매매를 가면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담보책임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매수인이죠. 그죠? 갑으로서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저당권이 있었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76조. 이때 매수인은 출재액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담보책임에서 보게 되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이라고. 매수인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출재액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제3취득자를 따로 보호하는 장치라기보다는 담보 책임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다 보니까 제3취득자 중에 소유권 취득한 놈, 요 놈을 보호하는 장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해서 저당권에서 보호하는 게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따로 담보 책임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 마지막 여기까지가 잘 나와요. 목적물의 범위,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 이렇게. 요 세 놈이 잘 나오고요. 마지막 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수단. 예를 들어서 갑이 1억짜리 나무를 5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5억의 값어치가 있고요. 이걸 임목등기를 해요. 임목등기를 하고 을로부터 3억을 빌려요. 그리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 5그루를 경매를 넣어서 3억을 회수하면 되죠. 그런데 2그루가 사라져요. 그러면 전체 담보 가치가 3억으로 다운됐죠. 이걸 저당권 침해라고 합니다. 5그루는 그대로 있는데 한 그루당 가격이 5천만 원으로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이건 저당권 침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저당권 침해가 아니고요. 목적물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불강력적으로 예컨대 2그루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거나 또는 갑이 몰래 2그루를 내다 팔았거나 이렇게 불강력적으로 또는 누군가의 침해에 의하여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저당권 침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 침해가 있을 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그죠? 다만 저당권자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재검이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갑이 2그루를 팔아먹으려고 뽑아가지고 반출을 했는데 아직 안 팔렸어. 야적장에 그냥 쌓여 있어. 이때 저당권자는 갑을 상대로 이 나무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 불문하죠. 손해 발생 불문하죠.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원래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하고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째. 불강력적으로 침해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침해가 됐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때 저당권자의 손해란 남아있는 가치만으로는 자신의 채권을 전부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예컨대 갑이 3그루를 갖다 팔아먹었어. 그럼 2그루 남았죠. 2그루 다 팔아봐야 3억 회수 못하죠. 이게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손해가 생기면 저당권자는 굳이 저당권 실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손해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침해자가 설정자인 경우. 설정자라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침해자가 설정자라면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설정자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침해자가 채무자라면 388조 1호에서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제 기한이 3년 남았어도 그걸 상실했어요. 무슨 뜻이야? 즉시 갚아야 돼. 그래서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거는요, 침해자가 누군지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상 보증인이 침해했을 때는 즉시 변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변제 청구는 딱 채무자가 침해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요 세 가지 권리의 상호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가 침해했고 저당권자에게 손해까지 생겼다면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때 세 가지 권리의 관계, 먼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즉시 변제 청구 못해.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먼저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담보물 보충했어요. 5억으로 회복을 했어요. 손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즉시 변제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아직 보충이 안 됐죠. 손해는 여전히 남아있지. 그러니까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까지 네 가지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중에 목적물의 범위,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 이 세 개 아주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저당권 처분과 소멸이 나오는데 소멸은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겠죠. 요 놈이 문제죠. 처분. 저당권 처분이 뭐냐? 갑소유 101호의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갑에게 1억 채권이 있는데 변제기는 3년이 남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럼 이거 팔아야 되죠. 여기서 첫째,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절대로. 따라서 이걸 같이 팔아먹는 거죠. 저당권도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고 채권도 팔아먹고 이렇게 되죠. 요때 올해 이제 저당권이 붙어있다 해서 저당권 부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 저당권을 처분한다 이퀄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두 번째, 채권 양도 사실은 갑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죠? 을이 갑에게 야 채권 병한테 팔았어. 나중에 병한테 돈 갚아. 통지해줘야 되죠.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병은 그 채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통지를 해줘야. 반면에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고 양도는 법률행위니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부기 등기로. 왜? 을하고 순위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병은 저당권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했을 때 통지하면 저당권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통지가 대항 요건이고요. 등기가 취득 요건. 네 번째, 이 상태에서요. 나중에 변제기에 갑은 병에게 돈을 갚겠지요. 그리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겁니다. 병에게,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텐데 이때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 말소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부기 등기만 말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요. 그럼 채권 소멸하고 저당권 소멸하죠.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 상태에서 넘어가. 얘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엔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양도하거나 병이 압류하여 전부 명령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이 상태에서 아직 갑이 돈을 갚기 전에 불법 말소됐네. 자, 불법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리면 이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저당권 처분 및 소멸해서 간단히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다야. 그리고 특수저당권이 나오는데 공동저당은 건너뛰고 근저당을 열심히 보죠. 공동저당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살짝 몇 개 풀어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을 잘 보자. 근저당. 이것도 한 문제가 거의 꼬박꼬박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근저당권이 뭐냐?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를 하고요. 거래계약. 계속적 거래계약을 하면요. 채권자에게 장차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저당권. 요거를 뭐라 하자? 근저당권. 자, 그러면 계속적 거래계약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채무이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갑과 을 사이에 3개월 기간을 정해서 A라는 물건을 외상 공급하고 3개월 뒤에 정산하기로. 이게 계속적 거래계약. 자, 이런 계속적 거래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이 될 때까지 을이 물건을 공급하면 채권이 증가하고 중간에 정산하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공급하면 늘어나고 중간에 일시적으로 전부 정산해서 빵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건 그 상태에서 다시 공급함으로써 채권이 늘어나다가 결산기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 되겠죠. 이럴 때 나중에 3개월 뒤에 확정되는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걸 갑이 을에게 주지 않으면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에 넣어서 일정액까지를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하자? 근저당권이라 해요. 근저당권. 그래서 근저당권은 일단 특징이 두 개가 보여요. 채권이 증감 변동하죠. 채권의 불특정성. 두 번째, 채권이 일시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채권 확정 전 채권의 소멸 등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근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아까 저당권은 소비대차 계약이 필요하죠. 반면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채권을 발생케 하는 계약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 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죠. 플러스 등기해야 되죠. 자, 여기서 등기해야 되는 거 두 개. 꼭 등기해야 되는 거 두 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뭐냐? 이거 말한다. 우선 변제 한도. 이거 미리 정해라. 이거. 확정될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미리 뭘 정해놓는다?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는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감 네가 돈 안 주면 나는 경매 넣어서 적어도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 그 우선 변제 한도를 미리 정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하자?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의 효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후가 다르죠. 그죠?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증감 변동하죠. 전. 후에는 확정이 돼버리죠.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 확정 전과 후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따라서 근저당권은 효력을 논할 때 뭐가 중요해요? 언제 확정되는가? 중요하죠. 왜?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때가 언제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채권이 확정되는 때. 자, 그림을 봅니다. 첫째, 결산기가 도래한 경우. 결산기 도래 또는 존속기간 만료. 두 번째,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 만료 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당사자는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계약을 함으로써 빵원으로 확정이 되니까 근저당권은 소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가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괄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다. 네 번째, 경매 신청. 요게 중요하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 이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더라도 한번 확정된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순위. 그런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 그때 확정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채무자가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이 개시가 됐을 때, 이럴 때도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확정 시기 꼭 기억하시되 특히 경매 신청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불측정하고 부종성이 완화가 돼 있으며, 세 번째,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자 변경할 수 있겠죠. 그죠? 공급하는 사람을 을에서 병으로 채권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변경할 수 있어요. 최고액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액은 아까 등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변경했으면 변경 등기도 해야 되겠지. 네 번째, 채무 내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 내용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A 물건 공급을 B 물건 공급으로, 10,000원짜리 물건을 15,000원짜리 물건으로. 이게 채무 내용 변경이에요. 다섯 번째,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공급받는 사람을 갑에서 정으로. 자, 여기서 채무 내용을 변경했거나
채무자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변경 이전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확정 전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확정이 됐어요. 첫째, 채권이 더 이상 증감 변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 확정 이후에 우리 물건을 또 공급했어. 이건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그죠? 확정 이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하여 확정 이후에 붙는 이자, 지연배상, 요거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여전히 담보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담보된다. 두 번째, 확정이 된 걸 안 준다, 갑이. 경매였겠죠.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아까 봤던 360조가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되는데 두 개를 조심하자. 하나는 지연배상. 1년분의 하나지 않는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연체자는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아까 저당권 실행비용은 360조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비용은 피담보 채권에 포함이 되지만 우선 변제 받는 액수에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어. 3개월 뒤에 정산을 했더니 채무액이 1억 3천이야. 근데 미리 정해놓은 채권 최고액은 1억이야. 자, 여기서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지.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니까. 반면에 채무자가 아닌 자 누가 있을까요? 물상보증인, 과제삼취득자.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갑이 1억 3천을 안 갚아. 그래서 우리 경매를 넣었어.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최고의 의미까지. 이게 근저당권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전부예요. 뭐 교재 보면 잔뜩 나와 있는데요. 딱 이 정도. 근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378페이지. 저당권의 뜻 356조가 있습니다. 조문과 그 밑에 있는 내용. 밑에 법적 성질이 쭉 나옵니다. 특히 동그라미 4번의 부종성에 보면요. 밑에 세 번째 줄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예외가 있죠. 오른쪽에 저당권의 성립.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기억의 원칙. 다음 페이지 니은의 예외. 양가로 2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불법말소. 오른쪽에 객체가 있고요. 4번에 채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억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 저당권 세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 채권법에 360조가 있습니다. 조문 확인하시고 특히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 하지 않는다는 거.
목적물의 범위가 있죠. 358조. 오른쪽 과실 있죠. 359조. 압류 후에만 효력이 미친다. 자,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는 밑에 판례 1번, 2번, 3번. 판례 1번, 2번, 3번. 과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압류 후에만 미친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목적 토지 위 건물이 나와 있고요. 365조가 있죠. 일괄 경매권. 그죠? 기억의 요건 A, 밑에 B, B 밑에 판례. 오른쪽 니은의 효과 A, B. 쭉 내려가면 물상대유가 있죠. 기억, 의고요. 다음 페이지 니은 네 번째 절에 협의 취득. 협의 취득 보상금에는 물상대유 할 수 없다. 매매대금도 안 되고 차임도 안 된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되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변제는 필요 없고 한 장 넘깁니다. 제3취득자. 의가 있고 양가로 의에 동그라미 1번 363조 2항. 소유권 취득한 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64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변제권이 있다. 조문 밑에 세 줄, 특히 다섯 번째 줄.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한 후 1년분만 변제하면 충분하다. 반면에 기억,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아니죠.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이고요.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 기억. 오른쪽 비용상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특히 네 번째 줄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용할 수 없다가 있고요. 4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구제 방법이 첫 번째 물권적 처권인데 반환 처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다음 페이지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세 번째 줄 손해가 발생했다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한 거고요. 즉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가 침해한 경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저당권 처분 제한 있죠. 361조. 조문 있고요.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여기 보세요. 저당권 양도 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과의 합의, 동의, 필요 없지요, 당연히.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은 원래 채권이 소멸한 상태. 이게 소멸한 상태라면 저당권 등기도 무효니까 설령 그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369조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그 정도.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이라고 쭉쭉 넘어가서 397페이지 근저당을 보죠. 357조 1항에 보면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채권에게 확정은 나중에 그런 뜻이죠. 그게 근저당권이죠.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2항에 보면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없어요. 조문이. 그래서 판례는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밑에 의의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성질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부종성의 완화와 채권의 불특정성. 성립과 관련해서는 계속적 거래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며 왼쪽 기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외에 채권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즉 계속적 거래계약이 필요하단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등기 꼭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오른쪽 근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A, B, C. 밑에 판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그죠? 맨 밑에 A, 근저당권의 변경에 A. 최고액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등기까지 해라. 다음 페이지 B.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변경 이전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이 나와 있죠. 밑에 보면 확정 시기가 나와 있죠. 존속기한 내지 결산기 도래. 2번에 기본계약의 해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아까 파산법에 있다고 그랬고요. 중요한 게 오른쪽 경매 신청이죠. 결론만. 기업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특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확정되었을 때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매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까지. 됐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끝. 끝.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 강론 내용이죠. 아, 징글징글하죠? 네. 물권 총강론 합쳐가지고 악착같이 절반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길을 쓰고 절반만 맞자. 아직까지는 14개 중에서 3, 4개 맞기도 힘들어. 아직까지는. 네, 문제풀이까지 끝이 나야 돼. 자, 오늘 문제. 1번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지상권은 최장 존속기한 규정이 없죠. 전세권은 있죠. 옳은 지문이죠. 2번 지상권 최단 있죠.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전세권도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 있죠. 3번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걸 이렇게 말하죠. 지상물 매수 조건이 전제가 되는 갱신 채권이 인정된다. 그죠? 옳은 지문이죠. 4번이 틀렸죠.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없죠. 하지만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이 있죠. 4번이 틀렸죠. 5번 전세권에는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고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틀린 거 4번. 2번에 1번이 304조 1항. 2번은 305조. 자, 3번.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하지만 지상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보장되진 않기 때문에 설정행위로 금지 약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은 308조. 5번은 311조. 전세권도 이렇게 조문이 잘 나와요. 틀린 거 3번. 자, 3번을 봤더니 갑과 을은 을소유 건물의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기라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포인트 찾으세요. 전세권 존속 중.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 조건부 양도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가운데 거 읽지 마. 존속 중 조건부 양도. 이게 포인트예요. 확정적 양도 안 된다 그랬죠? 조건부 양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한 2시간 전에 했죠. 근데 우리 기억력이 불행하게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가죠. 옛날에는 5분도 안 갔는데 그나마 지금은 기억력이 1시간 정도는 가. 근데 이건 2시간 전에 했어. 기억이 안 나지. 존속 중 조건부 양도할 수 있다. 2번은 317조 동생관계. 3번 틀렸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있다 그랬죠.
4번 갑을병 세 사람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 전사권 등기도 유효하다. 5번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죠? 3번이 틀렸죠. 4번의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가 아닌 거 눈에 빡 보여야 돼요. 2번.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니까 이건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입니다. 2번은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답 2번. 5번은 1번이 틀렸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1번이 틀렸죠. 2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니까 유치할 수 없다. 3번 불법점이니까 안 돼. 4번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어. 안 돼. 5번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 자, 6번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로 봤더니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 지멋대로 증축을 했어요. 안 되죠. 불법 점유 상태니까. 2번은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 했으니까 건물은 도급인 소유고 따라서 수급인은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2번이 답이죠. 반면에 3번은 권리금 보이고 4번은 보증금 보이고 5번은 매매대금 보여요. 유치권 안 되죠. 7번 갑은 건물 수리를 을에게 의뢰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 그래서 을이 유치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유치할 수 있죠. 2번 유치권자 경매권 있죠. 3번 선량한 관리자로 점유해야 되죠. 4번 보존 사용할 수 있죠. 보존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불법행위 아니지. 그러니까 4번도 옳은 지문이죠. 5번이 틀렸죠.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보험금 물상대위 할 수 없다. 보험금에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번이 틀렸죠. 8번 저당권의 동그라미 1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는가 있다. 물상보증인. 2번 저당권 설정에는 계약에는 조건을 못 붙인다. 왜 못 붙여? 자, 우리 조건에서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어무습행위가 있었어요. 가다노수 이렇게. 기억이 나실 리가 없지. 그걸 말씀드리면서 다만 단독행위 중에서 채무 면제만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지금 다시 리바이벌. 가족법상 행위, 혼인 같은 거. 해제 취소 같은 단독행위. 어무습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어.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가족법상 행위도 단독행위도 어무습행위도 아니야. 그럼 조건 붙일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3번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요. 4번 등기된 인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 저당권 객체가 되고요. 5번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의하여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그렇죠? 네. 틀린 거 2번. 9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2번 저당 목적물의 상용에 제공한 물건 두 글자로 종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상용,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 종물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2번 X.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죠. 반면에 4번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 할 수 없지요. 틀린 거 2개. 복수 정답. 뭐예요? 2개라니까. 5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틀린 거 2번, 4번. 자, 10번. 저당 토지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여기 보세요. 설정자가 축조하고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1번이 답. 옳은 거 1번 답. 예?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축조하여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판례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한 거야.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가 소유할 것. 이게 추가된 거야. 2번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 요건을 구비했을 때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3번 일괄경매 대상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 위에 신축돼야 되죠. 그런데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갑이 건물을 축조했는데 이 건물이 인접한 갑소유 땅을 일부 걸쳐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하죠. 이럴 때 일괄경매할 수 있다. 땅과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다. 4번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안 된다고 그랬죠. 자, 5번 민사집행법에는요. 과잉경매 금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당권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만 경매해서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어. 그럼 다른 거 경매 못 넣습니다. 이게 과잉경매 금지예요. 그런데 땅만 경매해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어. 그럼 건물 경매 못 넣어야 되잖아요.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일괄경매권에는 과잉경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른 토지만 경매하여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출되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 난이도로 기출되는 것들은 맞춰주셔야 돼요. 이 정도 맞출 수 있게끔 훈련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네. 문제 이렇게 몇 개 슬쩍 풀어봤다고 해서 다 맞추면 뭐 누구든지 공부하죠. 7, 8월 달에 저하고 같이 문제풀이 훈련을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